예,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트럼프가 북한 핵 해결에 시한을 두지 않는다. 3년이든 5년이든 5개월이든. 그 다음에 이제, 폼페오가 내달에 간다 그러고, 다음에 국내의 기레기들은 뇌내망상에 걸려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어쩌고, 종전선언이 어쩌고, 언제 발표한다고 하고 막, 미국의 이제 트럼프에 반대하는 그 쪽에서는 이 북한 편을 들거나 문재인 편을 드는 건 아닌데 트럼프 정책 자체의 유효성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짚으려고 합니다. 이 북폭이 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잖아. 이제 없다는 소리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요새 많아요. 이른바 우파, 보수의 트렌드라는 거는 한편으로 트럼프를 비난하고 다른 한편으로 거봐, 북폭 없잖아. 이제 우리 개고생 하는 거야. 뭐 이런 그런 어조로 많이 얘기를 해요. 뭐 개고생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미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 그 다음에 북폭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는 좀 짚어야 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세계 정세, 세계 질서랑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지 않으면, 제대로 우리가 이걸 보지 않으면 엉터리 같은 짓을 하게 돼요. 우선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점은 북폭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세네 탈출 잘못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 중에는 백모가 북폭광이었다, 뭐 이런 북폭광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폭은 하나의 경우의 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 일은 뭐냐면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입니다. 북한이 굉장히 취약하고 또 내부 균열이 하시라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 북한 접수 평정이 침공, 북폭이라는 게 결국 침공을 뜻하는데요. 침공에 의해서 일어날 거냐, 아니면은 내부의 어떤 급변 사태에 의해서 접수하러 들어가는 거냐, 이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북폭이라고 할 때 막무가내 침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침공으로 일어날 거냐, 아니면 내부에 뭔가 우당탕 쿵탕이 벌어져 가지고 북한을 접수 평정하러 들어가는 거냐, 이거는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어느 경우든 간에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한다, 이거는 상수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어느 경우든 쓰이게 되는 장비인데요. 이게 하늘에 뜨는 미국의 저거예요. 공중 방송국이에요. 거의 모든 대역의 아날로그 FM, AM 라디오 다 다루고요. 또 텔레비 방송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북한 전역을 아마 이런 거 한 몇 대 뜨면은 다 커버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폭을 하던 혹은 우당탕 쿵탕에 의해서든 북한을 접수 평정할 때 아마 제일 먼저 투입될 게 이런 종류의 소통, 대중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일 겁니다. 제가 이제 세네 탈출에서 그런 느낌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 이런 저거를 보여드렸죠. 이미지들을. 특히 니혼 게이자의 보도를 이용을 해서 B-61 12와 같은 무시무시한 전술 핵을 또 보여드리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땅으로 파고들어서 터지는데 이 폭발력이 막 10배 이상 파괴력이 생기거든요. 폭발력 대비, 그러니까 지중 폭발 대비 파괴력이 땅 속에서 터져가지고 땅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 충격파가 공중에서 전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맹렬하게 전해져서 지상 폭발 대비 이 지중 폭발하는 B-61 12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폭발력이라도 파괴력이 한 10배 이상 그렇게 커지는 그런 거죠. 굉장히 작아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폭기 아래에다가
싣고 가서 떨어뜨릴 수 있고요. 이 F-22 같은 이런 그 스텔스 점퍼기는 이렇게 폭탄을 그 배에다가 안 싣고요. 폭탄을 자기 그 상자 속에 배에 붙어 있는 공간 속에 넣어서 뚜껑을 덮고 가요. 왜냐면 레이더 피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F-22에도 B-61-12를 장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세뇌 탈출하면서 이런 이미지들을 심심찮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마치 단 하나의 초이스, 북폭만이 있고 그 북폭이 바로 실행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드렸던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세뇌 탈출 가만히 들어보시면 항상 방점은 북폭이든 우당탕 궁탕이든 북한의 접수평정 거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릇된 주장이 있고 또 그릇된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릇된 주장은 뭐냐면 이거 작년에 뭐 이제 야권에서도 하고 여권에서도 하는 건데 홍준표도 이런 얘기 했었고요. 군사 옵션을 하면 휴전선 남쪽의 희생이 무지막지하게 크다. 장사정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건 착각입니다. 군사기술의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거의 무슨 석기시대하고 현대군하고의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사학에서는 이걸 C3I라 그러는데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Information. 그러니까 명령, 제어, 소통, 정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그 통신, 레이더, 방공, 지휘 이 체계를 깨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북한 같으면은 이제 핵과 핵미사일 있는데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 있는데 그리고 지금 방금 생화학 무기에 결집해 놓은 것, 핵무사일 결집해 놓은 것,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C3I 이런 전략 타격 목표가 아마 그게 예를 들면 300개, 400개, 600개, 700개 나올 거예요. 가장 좁혔을 때 이건 한 방에 쳐요. 한 방에 친다고요. 그 토마호크 같은 걸로. 잠수함 4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토마호크만 미국이 616발입니다.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만. 왜 그러면 오하이오 클래스 잠수함,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발이 구덩이가 22개인데 한 대가 그러니까 잠수함 한 척에 구덩이가 22개인데 그 미사일 발사 구덩이가 그 구덩이에 토마호크를 7발 채우니까 22개 곱하기 7발 하면 잠수함 한 척에 154발의 토마호크를 날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장전해서 또 날릴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154발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 날릴 때 동시적으로 날릴 수 있는 게 616발이죠. 4척이면 154 곱하기 4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F-22라든지 뭐 스텔스 폭격기 들어가면 더 끝나죠. 그래서 이 북폭을 했을 때 휴전선 남쪽에서 희생이 크다. 저는 그거 전혀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 촌놈 겁주지 마라. 북폭의 문제점은 휴전선 남쪽의 희생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휴전선 북쪽이 단기간에 5자리 사망자 난다는 게 문제예요. 최소 5자리입니다. 이거 제가 세뇌 탈출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15분, 30분 안에 최소 5자리가 나요. 이 서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단기간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게 드레스덴이에요. 이게 이제 1945년 2월 달에 연합군 쪽이 그러니까 나치의 그 전의를 꺾기 위해서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유서 깊은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근데 죽은 건 몇 명이냐? 불과 한 2만 2, 3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단기간도 아니에요. 단기간은 단기간인데 이틀인가 3일에 걸쳐서 이래요, 이게.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가 단기간이죠. 이건 그냥 한 번 완방에 한 8만 명, 9만 명 이렇게 죽어나갔으니까 이게 이제 히로시마 사진이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드레스덴도 단기간으로 쳐주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수만 명씩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요. 이게 충격이 큰 거예요. 심리적인 충격은 그러니까 걸머져야 될 업보는 사망자 수도 중요하지만 순간적 대량 사망자가 훨씬 더 업보가 커요.
사람들에 대한 충격도 크고. 그러니까 한 15분, 30분 만에 5자리가 사망을 한다. 이거는 업보가 크고 충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남쪽의 희생자가 미미하더라도 이러한 선택을 한다는 건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침공, 다시 말하자면 예방전쟁은 우선적 선택이 아니라 최종적 선택이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그 후폭풍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너스철에서 항상 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미국이 과연, 북폭, 혹은 제가 북폭이라고 말하는 거 결국 제가 제 언어는 침공인데 예방전쟁 내지 침공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번 보자고요. 9.18, 그러니까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 9월 18일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집단은 평양에 가서 누가 봐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노선이라는 거를 스스로 드러냈어요. 거기다가 문재인이 엊그저께 유엔에서 한 연설이 가관이에요. 이게 결국 3포인트인데 하나가 종전선언 해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가 일로 일대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동북아 철도 연결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거 미국이 브레이크 걸었던 사안이거든요. 이거. 그 전에 니키 헤일리가 아마 브레이크 걸었을 거예요. 지금 유엔 제재 아래서 철도 연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동북아 철도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PNG를 연결하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겠다 그랬다고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연결하겠다. 즉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에너지를 러시아에 종속시키겠다. 이런 노선을 얘기를 한 거예요. 문재인 본인이 그렇게 종속을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게 그 게임이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그걸로 해석되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렵에 바로 9월 18일 날 새벽 문재인이 평양행 비행기를 타기 불과 한 6시간, 7시간 전에 미중 경제전쟁, 미중 전쟁을 본격화했죠. 그래서 2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여했습니다. 우선 10% 부여했고요. 앞으로 내년 1월 달에 이게 25%로 관세가 인상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삼는 미중 전쟁이 뭐냐? 이게 이제 겉으로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무역 적자 얼마나 나나 하고 들여다보면 한 3,600억 불 나요. 3,700억 불. 오케이. 그러면 그거 관세 때리면은 그 3,700억 불 어치가 미국 안에서 생산되냐? 아니에요.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거는 200억, 300억 밖에 안 돼요. 아니, 관세를 아무리 때려도 미국 안에서 세숫대야 생산하고 컵 생산하고 싸구려 가구 생산하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서 생산되냐?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생산된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전체로 보면 그런 물건을 수입하려고 쓰는 돈은 결국 밖으로 빠져나가요.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 때려가지고 이런 산업을 미국의 국내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돈은 수입하는 데 쓰여요. 그 시장 규모는. 그 상품군은 결국 수입이 되는 상품군들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에 쓰이는 거냐? 중국의 행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일로 일대 같은 엉터리 같은 짓 하지 마라. 중국이 남사군도 같은 짓 저질지 마라. 아니, 산호초에다가 시멘트 때려 부어서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남의 나라에 더 가까운 데다가 때려 부어서 거기다가 비행장 만들고 자기 거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일로 일대 하지 마. 너희 그렇게 다 뒤집고 다니지 마. 후진국들. 그리고 너희 미국이나 선진국 물품 그렇게 막 기술 같은 거 막 도둑질하고 첨단 기업 사냥하고 그러려고 그러지 마. 너희 국내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홍콩 독립당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홍콩을 독립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요. 중국 홍콩 안에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신강 위구르의 위구르 인권 상황에 대해서 중국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국내적으로는 인권과 자유와 개인 존엄성이라는 그리고 공정시장이라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너희가 좀 행태를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겠어. 그런 걸 좀 익혀야겠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정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 볼 방법이 없어요. 이거 들어주면은 숟가락 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미중 전쟁은 중국의 행태 변화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장기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를 봐야 되냐면 북폭이 있냐 없냐 뭐 이거 가지고 북폭 없으니까 이제 황됐다 뭐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미중 전쟁 구도가 확 잡혔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그 안에 극단적인 얘기로 해서 부분 변수예요. 미중 전쟁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 된 거예요. 북핵 문제가. 그게 언제 확실해졌냐? 일주일 전에 9월 18일 날 확실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앞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개될 일, 또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개될 일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북폭이 있냐 없냐 이제 북폭 없어졌으니까 이제 북폭 있다는 소리 하는 놈들 이제 다 아닥하고서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제부터 기나긴 겨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른바 우판이 이른바 보수니 하는 분들이 막 하는데 이거 말씀 조심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세계 속의 북한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게 미국이 보는 북한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봐야 돼요. 첫째, 북한은 중국의 특수행동부대예요. 제가 세뇌 탈출해서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핵실험 6번 중에 4번이 시진핑 체제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전에 별 볼 일 없던 미사일 실험을 시진핑 체제 아래서 무려 25번을 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했다고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지금 북한이 완성 못한 거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앞에 핵탄두를 달았을 때 궤도권을 재진입할 때 이 발생하는 열을 이 핵탄두가 견딜 수 있냐. 이 기술을 완성 못했다라고 추정될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시진핑 체제가 북한에 부품과 기술을 제공해서 북한을 충성스러운 핵무장 위성국가로 키우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테러 집단 지원을 하죠. 테러 집단의 미사일, 너티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지저분한 폭탄. 이건 뭐냐면 핵무기는 핵무기인데 핵폭탄이 아니라 방사능에 무지막지하게 노출되는 그런 이제 그런 테러 무기예요. 그러니까 백팩이죠. 배낭 같은데 자살 특공대로 가서 자기 독약 먹고 죽어버리면서 방사능 왕창 노출되게 만드는 거죠. 도심 한가운데서. 생화학 무기. 북한 생화학 무기 기술 갖고 있으니까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해요. 얘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또 북한은 아주 악명 높은 위조 지폐 제조국이에요. 미국 $100 빌.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새겨진 $100 지폐를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제조해서 유통하는 그런 범죄 조직이라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미국이 북한의 마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듣기로 최근 들어서 지난 한 1, 2년 사이에 미국의 그 마약 단속국 DEA, Drug Enforcement Agency, 그 미국 마약 단속국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안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종북 세력의 협조 내지는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북한산 마약이 대한민국에 범람하게 돼서 북한에는 돈을 보내는 이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DEA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대요. DEA 에이전트들이. 그러면 이 같은 집단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는 거를 미국이 방치할 수 있냐 이거죠. 거기다가 이게 인류 최악의 인권 유린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시진핑이 길러낸 핵무장한 중국의 위성국가, 중국을 위한 특수행동부대고 테러 집단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되고, 그 다음에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미국 경제를 혼란시키는 애들이고, 마약을 뿌려대 가지고 지역 영내를 아주 교란하는 애들이고,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첨단의 핵과 탄도미사일까지 갖죠. 지금 미국이 부닥친 문제 이거거든요. 북한을 보는 관점이 이거라고요. 딱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류 최악의 인권유린국이야. 아니, 문재인은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민족의 어려운 시절에 이를 악물고 이렇게 평양 시내와 같은 이러한 업적을 이뤄내진 것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어린애들 기저귀 차고서 매스게임 하는 거 보고 아하하하 그냥 좋아가지고 날뛰면서 박수 쳤잖아요. 나는 문재인한테 권하고 싶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딱 3박 4일만 지내고 나온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셔. 당신은 지금 보면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철 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북폭, 제 용어로 하면은 침공, 예방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생각하시기 전에 이 8가지 전제를 한번 곱씹어서 음미해 주세요. 저는 이걸 하루에도요,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100번은 곱씹어요. 내 이 전제가 틀렸나 맞았나 틀렸나 맞았나. 왜냐하면 전제가 이게 맞다고 하면 그 전제에서 도출되는 결론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제에 대한 고민을 쭉 하다 보면 결론은 어떻게 나냐. 아, 기레기들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문재인 정부 더 거짓말하네. 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래서 이러이러하게 움직이고 있고 미국 의회는 이래서 이러이러하게 움직이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첫째 전제는 뭐냐면 미중 전쟁은 장기 프로젝트다. 처음에 미중 전쟁 시작한다 그럴 때요, 그거 해도 미국이 손해본다 그러고 울부짖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저거 일과성이다. 그냥 몇 개월 하다 만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많아요.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예요. 왜냐? 처음부터 노림수가 그 상품군을 미국에서 국내 생산해서 수입으로 나가는 달러를 막겠다가 아니에요. 중국에 관세 때리고 중국이 그 생산 안 하게 된다고 하실지라도 그 상품군은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생산돼요. 세숫대야, 플라스틱 세숫대야를 미국서 어떻게 찍어내냐고요. 국민소득이 5만 달러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중 전쟁은 결국 노림수가 중국의 행태를 바꿔라라는, 중국에 대한 행태와 가치관을 강요하는 전쟁이에요, 이게. 근데 행태와 가치관을 바꾸면 중국의 권력 구조가 바뀌는데요. 지금 권력 잡고 있는 중국의 군부 당의 범털로 이루어진 군당 복합체, 시진핑 체제는 숟가락 놔야 되는데요. 바꿀 리가 없죠. 당연히 바꿀 리 없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장기 간다는 얘기죠. 딱 대립 굳어가지고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참고로 저거 뭐예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패권 다툼할 때요. 그게 5세기죠. BC 5세기. 그게 소크라테스 시대일 거예요. BC 5세기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패권 다툼할 때 40년 하다가 휴전했어요.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이 BC 4세기에 페르시아를 정벌할 때 13년 걸렸어요. 알렉산더의 정복전쟁이라는 게 페르시아 그 중앙의 제국 깨고 변방 다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13년, 14년 걸렸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예요.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 2위 규모의 경제 대국에 대해서 너희들의 가치관과 행태와 정치 프로세스가 좀 바뀌어야겠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겠다. 안 그러면 너희는 사고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목을 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로서 중국의 특수행동부대인가? 맞거든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 보면 알고, 김정은이 밖에 나와서 트럼프 만나고 이럴 때 무려 중국에 들어가서 시진핑을 3번이나 만났잖아요. 왜 아련했겠어요? 주인님, 제가 가서 이번에 저 양키의 고쟁이 트럼프를 만나는데 결코 주인님을 배반한 일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러고 이거를 신고를 하고 간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로서 특히 시진핑 체제 때, 장성택도 시진핑 체제 때 죽었어요. 그것도 중국 쪽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장성택이 시진핑의 전임자인 후진타오와 북한의 체제 변경을 논의했다라는 그 증거를 중국이 북한에 제공해서 그걸 확신을 하고 장성택을 처형했단 말이에요. 북한은 중국의 특수행동부대이고 중국의 위성국가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LIL. 첫 번 L은 뭐냐면은 리스트예요. 목록. 정직한 목록 내놔. 두 번째 I는 무한 사찰이에요. 어디든지 사찰인원이 찍으면은 그냥 갈 수 있어. 리스트에 있는 장소든 없는 장소든. 세 번째 L은 liberalization. 개혁 개방이에요. 이 세 번째 L, 개혁 개방 없이는 최종적 비핵화가 없다. final이라고 부르던 그걸 irreversible이라고 부르던, 원래는 irreversible이라고 불러서 CVID, 완벽하며 증명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즉 최종적인 비핵화라고 했던 거를, 아마 그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체제 바꾼다는 소리 아니냐 하고 중국이, 아니 그 북한이 엄청나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FFVD로 바꿨죠. Full and final. 그러니까 완벽하며 최종적이며 and verifiable. 증명 가능한 비핵화. 근데 뭐 최종적이거나 되돌이킬 수 없다는 마찬가지 얘기인데, 결국 비핵화라는 거는 개혁 개방을 해서 먹고 사는 방식 자체가 세계 시장, 자유세계랑 연결돼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그런 가치를 지향하게 돼야 핵가지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개방과 자유화 없이는 최종적 비핵화는 없다예요. 이거 미국이 모르겠냐고요. 알죠. 네 번째. 자, 창피한 얘기인데 이건 저는 사실 창피하진 않아요. 오늘 이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드릴게요. 이 대한민국은요, 북한을 미국이 접수 평정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동안 친북 좌파의 천국으로 남아요. 우리가 힘이 없기도 하지만 우리 정신이 1972년 닉슨 키신저 체제 때, 닉슨 키신저가 중공과 손을 잡고 모택동 극좌 공산주의를 파트너로 삼는 순간 그때부터 꼬인 거예요. 46년을 꼬였다고요, 대한민국 정신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친북 좌파는 권력 차원은 물론이려니와 이게 완전히 저것까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회 각 분야. 그게 뭐 교사가 됐건 학교 교수가 됐건 대학원생, 시간 강사, 언론인, 사법, 그다음에 대기업의 기조실 전체에 다 깔려 있다고요. 그 무시무시한 힘을 요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들면, 이것만 내면은 적폐 아니야, 적폐. 저 같은 놈은 안 당하는 이유가 하도 제도권에서부터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객인지가 지금 20몇 년이 되니까, 그 중에 이쪽에 와서도 제도권을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이쪽에서 활동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 와서도 제가 제도권 근처에 간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대가리를 빳빳이 들고 다녀도 그냥 그게 제도권 안 갔다는 얘기는 지하 속에서 빳빳이 들고 걸어 다니는 거니까 저는 위에서 아무리 때려도 딴 거죽밖에 못 때려요. 근데 이게 제도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적폐로 몰아서 그냥 치니까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접수 평정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해서 그 본가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혹은 상당 기간 동안 친북좌파의 천국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말이 맞다니까요. 50년 집권, 뭐 보수를 불태우자. 특히 탄핵 때 조중동과 같은 메이저 언론과 김무성, 유시민과 같은 그 당시 제도권의 범털들이 대한민국을 스스로 자살시켰잖아요. 탄핵을 주도해서. 그런 일은 도가 넘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적도 없고, 심지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야, 탄핵 됐으니까 됐어. 이제 우리가 통합해야 될 때야.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는 건, 이런 일 가지고 사법 처리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야. 그렇게 첫 번째는 앞장섰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를 당긴 적이 없고, 세 번째는 언제요? 박 대통령 감옥 갔으면 이제 한 3, 4개월에서 이제 좀 수모 좀 당했으면, 자기들 다 속 차린 거 아니야. 그러면은 딱 점잖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감옥 속에다 버려두는 건 도리가 아니야. 재판은 좋은데 불구속 상태에서 좀 차분히 하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만 두 번 기회가 있었던 거. 그 세 번째 기회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안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판단에는 제가 좀 쌍스럽게 표현할게요. 저 여자 풀어놔주면 정치권 뒤집어지니까 안 된다.